팔란티어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다뤄보지 않은 접근 방식으로 이번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릴 거거든요. 국내 어느 채널에서도 보실 수 없는 접근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테슬라 투자자이면서 팔란티어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테슬라는 되게 투자하기 쉬운 기업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부를 조금만 해봐도 이미 넘사벽이라는 걸 금방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업에 대한 투자의 안목을 기른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2016년 이전에 테슬라로 갔을 때 그때 테슬라를 알아볼 수 있는가, 그 능력을 기르는 게 사실 진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초창기 기업의 안목을 기른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팔란티어가 2016년에 테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팔란티어 무슨 기업인가요, 여러분? 바로 딱 대답하실 수 있나요? 팔란티어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가장 비밀스러운 기업이다. 근데 너무 비밀이어서 비밀이란 단어밖에 안 떠올라요. 전쟁과 관련이 있고, 뭐 AI계 메시라는데 왜 메시인지도 알 수가 없고, 뭐 데이터 통합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한다. 피터트리 만들었다. 대부분 이 정도의 표면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레포트를 봐도 그냥 이런 그림으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이 됐다가 어떤 요리조리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의 가치를 창출한다. 그냥 이 정도의 개념만 좀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다죠.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미래를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빅데이터 시장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표면적인 얘기예요.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 기업이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팔란티어를 제일 1원칙 사고법으로 좀 다가가 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사고방식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여러분이 팔란티어를 한 번이라도 접해 보셨다라고 한다면 특이하게 나오는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온톨로지죠. 근데 온톨로지란 말 자체가 되게 듣기 생소한 단어이잖아요. 그래서 온톨로지를 팔란티어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데이터들을 위해 놓여진 의미론적인 계층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이거 보고 나서 이게 뭔 얘기야? 그러니까 계층이란 말도 어렵고, 아니 의미론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의미론적이다.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의미론적인 계층이란 말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이제 제 방송 다 보시고 나서는 그걸 아마 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온톨로지 자체는 사실 철학에서 온 용어가 맞아요. 어떤 존재를 규명하는 겁니다. 이제 존재를 정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과가 있는데 사과는 이런 맛이 나고 색깔은 어떻고, 존재의 개념을 정의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과학계에 넘어오게 됐냐면 1989년도에 월드와이드 웹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 웹상의 데이터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컴퓨터가 이 데이터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규칙을 부여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웹상에 이제 노란색 바나나라는 그 데이터가 있는데 컴퓨터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스럽게 굉장히 코딩스럽게 규칙을 부여해서 정의를 내리게 되면은 노란색이 바나나의 색깔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는 게 바로 온톨로지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에서는 온톨로지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세상을 카테고리화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카테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과의 특징을 정의하는 순간 다른 과일들과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럼 개념을 정의하느냐,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객체의 종류, 그러니까 저는 남자이고 어떤 속성들을 갖고 있고 누구와 관계하고 있고 어떤 장단점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정의를 하는 거죠. 온톨로지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이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이건 항공산업에 관련된 개체들을 보여주는 온톨로지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플라이트 보면은 디파처, 출발, 도착이라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가, 이런 속성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코딩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팔란티어가 만들어 놓은, 좀 더 정확히는 이제 언어 자체는 자바스크립트 계열의 언어이고, 팔란티어가 여러 가지 코딩들을 다발 꾸러미로 일종의 라이브러리 형태로 모아놓은 거죠. 그런데 팔란티어는 그 개념을 정의하는 일을 개발자의 온전한 몫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인 사람들도 이것을 개념을 정의할 수 있게 그 도구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UI 창에서 가능하게 이렇게 뉴 오브젝트를 눌러가지고 그 창에다가 속성들을 막 정의를 하는 거죠. 세이브를 누르면은 온톨로지가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온톨로지 층에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처음 보셨던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정도쯤에 온톨로지 층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이 온톨로지라는 필터를 거쳐서 밖에 있는 컴퓨터 화면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건 거죠. 그 온톨로지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계층으로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머지는 기능적인 개념인 거고, 본질을 얘기한다면 이 시멘틱 레이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클라우드 기업들이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을 할 때 이 네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해요.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이 데이터에는 누가 접근을 하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질문인데, 팔란티어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지는 거죠.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데이터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하나의 정보일 뿐이지, 사용자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사용자는 언제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게 될까?
원래 온톨로지가 의학의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정의하는 거잖아요. 정보들을 온톨로지화하는 게 의사들이 사실 하는 일이에요. 환자가 병원에 와서 자신의 무수한 정보들을 의사들한테 제공을 하거든요. 어디가 아프다, 그럼 몸의 행색, 뭐 피검사를 통해서 나온 수치적인 정보, 그리고 CT를 찍었을 때 어떤 영상학 정보들,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의사한테 이제 다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의사는 카테고리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팔란티어는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분류하기 전에 뭔가를 꼭 한 가지를 먼저 하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 영상 보셨다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데이터를 다루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팔란티어 홈페이지에 가도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너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이제 질병을 예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심장병으로 아스피린을 먹고 있고 우연히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제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이 된 거예요. 용종을 떼내야 되잖아요. 이 아스피린이라는 약은 먹으면은 지혈이 잘 안 돼요. 피가 한 번 나면 잘 멈추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용종을 떼게 되면은 이 사람은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설정한 문제는 질병을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럼 출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려진 솔루션이 뭐냐면은 아스피린을 1주간 중단하고 그리고 용종을 떼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혈도 안 생기고 용종도 사라지니까. 두 번째 사례, 이 사람은 죽음의 가능성을 낮추는 게 자신의 설정된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앞선 사례와 똑같이 아스피린을 중단하고 용종을 떼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스피린을 함부로 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심장병이 금방 재발을 해요. 근데 심근경색이 재발하게 되면 즉사하거든요. 아스피린을 먹으면서 용종을 떼게 될 경우에는 출혈이라는 위험이 생기고, 아스피린을 중단하고 용종을 떼게 되면 심근경색이 생기게 되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심근경색이 훨씬 더 위험하니까 이 사람한테는 솔루션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아스피린 그냥 유지하고 피나는 거 그냥 감수하고 용종 떼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혈이라는 데이터가 설정된 문제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금기시 되는 데이터인 거고, 죽음의 가능성을 낮추는 관점에서는 허용이 되는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에 부여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데이터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한 겁니다. 사용자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미가 부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톨로지화 하는 과정을 팔란티어에서 공식화해놨습니다. 팔란티어가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념을 먼저 정의해서 의미론적인 계층을 만들고 실제 데이터를 연결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이제 그 다음 영상이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파운드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로우 데이터가 첫 번째로는 회사 내 ERP 같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통합이 먼저 되고 우리가 방금 짜놓은 의미론적인 계층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연결된 상태가 컴퓨터 화면으로 송출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이제 완벽하게 되시죠? 이게 파운드리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데이터에 의미가 부여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신 이유도 사실 이 질문을 여러분이 보시기 위해서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란티어를 우리가 공부하고 다가가는데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안 했다고 한다면 팔란티어의 본질에 전혀 접근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환자가 있는데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을 먹어서 이제 혈압을 낮춰야 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기업들이 하는 이제 접근 방식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가능성을 낮춘다라는 문제를 설정하자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어떻게?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죽음의 가능성을 낮춘다라는 의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자세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각 직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의 데이터의 의미를 보게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냐면은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첫 번째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절한 예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급식팀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급식팀의 주된 목표는 오늘 하루 직원들에게 좋은 식사를 제공하자 이거일 뿐인데 어떤 우연한 기계로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고기 반찬을 했더니 매출이 오르더라.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사고의 관점이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하는 일이 그냥 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최종 목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게 되면은 마치 이제 살아있는 약간 유기체 생명체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을 향해서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기능을 하는데 각각의 세포들이 자기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온톨로지를 이 관점으로 본다면은 온톨로지를 얼마나 잘 구축할 수 있는가로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면은 온톨로지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어떤 유기체의 형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살아있는 생명체도 고등생물 있고 하등생물 있고 그렇잖아요. 그 온톨로지의 질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온톨로지를 잘 구축할 수 있는 기준을 팔란티어에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얼마나 다양한 데이터들을 하나의 온톨로지 언어로서 통일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얼마나 효율적으로 아키텍처를 짤 수 있는가,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가 어떻게 잘 반응하는가. 전쟁은 완전 실시간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실시간 데이터에 잘 반응을 함과 동시에 이 전쟁이라는 빅 프로세스의 버퍼가 생기지 않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누구나 쉽게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의미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니까. 온톨로지가 잘 구축돼야 하는 그 기본적인 과정들에는 이 전제가 하나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보안입니다. 누구나 쉽게 그 데이터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보안이 기본적인 전제가 당연히 돼야 돼요. 팔란티어가 보안 쪽에 있어서는 거의 끝판왕이거든요. DoD 임팩트 레벨 6라는 개념인데 미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최고 등급의 기밀 서류, 가장 보안을 최상위로 유지하는 그 최고 등급의 기밀 서류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이 레벨 6를 받은 기업이 팔란티어랑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개의 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온톨로지가 이제 좋은 온톨로지냐, 퀄리티가 높은 엄청난 온톨로지냐의 그 조건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데이터 통합 잘하고 아키텍처 잘 짜고 뭐 저렇게 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게 완벽한 온톨로지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톨로지를 제대로 구축한다라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기업들은.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팔란티어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가 이제 데이터브릭스라는 경쟁업체로 간 개발자가 이런 인터뷰를 남겼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제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가 팔란티어의 가장 경쟁업체인 것 같긴 한데 그 회사조차도 온톨로지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표현을 해보면 이걸 것 같아요. 테슬라에도 OS가 있고 다른 차들에도 다 OS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써보시면 알겠지만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OS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벽한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온톨로지가 되기 위한 조건. 너네가 구축한 온톨로지로 실제 문제를 해결해 줬느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항목이라 보거든요. 근데 팔란티어는 이걸 완벽하게 해냈죠. 팔란티어는 어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죠? 전쟁을 해결해 나가고 있죠.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겨나가는 전쟁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나간 빅데이터 기업은 팔란티어가 유일하죠. 전 이것만으로도 이미 넘사벽의 단계로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그 엄청난 시스템을 고객 스스로가 구축할 수 있느냐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그 장벽입니다.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 의미가 부여되려면 결국 문제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럼 이런 과정들은 결국에는 그 기업의 산업도의 흐름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데이터 플랫폼이 커스터마이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팔란티어가 플랫폼을 구축했던 방식들이 파견 개발자를 해당 기업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팔란티어와 거래가 된 그 고객처 기업들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벤트성의 고객으로서 무료 체험 버전을 쓰다가, 근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팔란티어 개발자가 깊게 관여하게 되죠. 그래서 무료 체험 버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 6개월을 함께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유료 고객이 되고 나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와서 이제 피드백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란티어는 어떻게든 고객이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유저 프렌들리하게 그런 방식들을 계속 개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올해 초에 이런 소식이 처음으로 이제 들린 겁니다. 팔란티어 개발자가 파견 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회사에 소속된 개발자 만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처음으로 들린 거예요. 제이콥스라는 회사인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넘어서서 가을이었죠. AIP 부트캠프가 열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팔란티어 개발자가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AI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AI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효율을 가져오게 됐냐면은, 기존에는 파견 개발자가 직접 파견을 가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6개월이나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AI를 통해서 같이 만들게 하다 보니까 이틀 만에 이걸 해결됐다라는 거죠. 이틀 만에. 진짜 엄청난 혁신이잖아요. 진짜 엄청난 인력의 효율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다 아시죠? 옵티머스. 대신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AI가. 6개월이 걸리던 거를 이틀 만에 끝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한 혁신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온톨로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게 이상하게 제 관점에서는 이 전기차 산업이랑 너무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전기차를 떠올리게 되면은 그냥 차만 잘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한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차도 잘 만들어야 되고, 배터리도 만들어야 되고, 충전소도 만들어야 되고, OS도 만들어야 되고, 자율주행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수익도 내야 되고, 온톨로지 시스템이 이제 완벽해지는 과정도 전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온톨로지의 완벽해지는 그 조건들, 그리고 이전에는 일일이 파견 개발자들이 다 가서 인력을 다 낭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온톨로지를 만드는 도구가 훨씬 더 수월해졌고, 거기다가 AI까지
틈으로 인해서 6개월이 걸리던 게 이제 이틀 만에 끝내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해야만 하는 이 시스템이 대량 생산으로 가능해지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팔란티어가. 이 관점으로 보니까 이제 알렉스 카프가 얘기했던 이 얘기가 이제 확 와닿는 거죠. 그냥 빅데이터 기업이다. 그럼 어떻게든 우리랑 거래처 기업을 많이 따내서 빨리 그 시장을 선점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닌 건 거예요. 왜냐하면 팔란티어와 같은 온톨로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배포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고 고객 스스로가 구축할 수까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수익까지 내야 되니까 그래서 경쟁업체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표준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제로 투 원이 완벽하게 돼 가고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이 말이 아마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난해했던 그런 철학적인 개념이었었는데 이것보다 적합한 단어가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내피셜입니다. 올해 초에 GPT가 나왔잖아요. 이 언어 인공지능이 데이터의 의미를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업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의미가 없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 어떤 기업은 이제 데이터들이 온톨로지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의미들이 다 부여가 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언어 인공지능이 붙게 되면은 당연히 의미가 부여된 기업에 더 생산성 있는 대답이 당연히 도출될 수밖에 없겠죠. 기업의 목표가 설정이 됐고 그 기업의 데이터들의 의미가 다 부여가 된 상태인데 언어 인공지능도 그 데이터의 의미를 읽고 사람도 읽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게 사람은 개인의 목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부여된 그 데이터의 의미랑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상충될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거죠. 나한테는 그냥 이 프로젝트만 마치는 게 나한테는 주된 의미야. 나는 기업의 절대적인 목표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 나는 당장 이번 달 월급을 받는 게 목표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그 처음 설계됐을 당시에 그 부여됐던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나중에 이제 최적화가 되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부터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영역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지난 AIP 첫 오리엔테이션 때 이런 슬라이드가 발표됐었는데 이런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오토노머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자율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자율 주행이 아니라 자율 경영.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경영이 되는 상태를 뜻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모델이 개별적인 사람들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얻어서 트레이닝하는 개념에서 에이전트 비헤이비어 모델, 행위자 기반 모델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의 전체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으로 치면 이 기업 전체 집단이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자 기반 모델의 대표적인 예가 자율주행이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우리가 테슬라를 떠올리게 되면은 단순히 영상을 트레이닝을 해서 자율주행을 해 나간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차가 자율주행을 하려면 자동차 안에 있는 모든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게 연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인 거잖아요. 뭐 바퀴도 움직이고 핸들도 움직이고 백밀러도 움직이고 카메라도 작동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하나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팔란티어가 가고자 하는 길이 기업의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팔란티어는 미래를 얘기할 때 빅데이터 마켓을 봐야 된다는 말이 완전히 본질을 벗어난 얘기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고. 근데 AI가 붙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능이 높아진 생명체가 돼가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업의 세계라는 게 강한 놈만 살아남잖아요. 완전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결국 똑똑해져야만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팔란티어의 시스템을 갖춘다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필수 생존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 기업들이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인지하게 되는 순간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